안녕하세요. 잠의 안식처 잠식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공간의 거대한 벽을 넘어 아주 멀고 고요한 고대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의 사막,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황금빛으로 빛나는 투탕카멘의 가면, 혹은 역사 속을 당당히 걸었던 람세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고요하게 잠든 미라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참 낯익은 문명이지만 사실 이집트는 지금의 우리로부터 공간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나 떨어진 아득한 세계입니다. 우리들 현대인들과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느껴질 만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밤 이집트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너무나 먼 세계이기에 특별한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나일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시공간으로 일종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만큼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관념, 즉 시간의 지도를 먼저 그려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대략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려 3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대한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되었죠. 이 거대한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아주 이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조 시대 이전의 시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위해 씨앗을 품고 있던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3500년이라는 복잡하고 긴 왕조 시대를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나누어 부르곤 합니다. 연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규칙성이 보이는데 바로 왕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대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통일기인 고왕국, 그 뒤를 잇는 중왕국, 그리고 가장 찬란하고 강력했던 신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왕국이라 불리는 시기들은 고대 이집트가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이집트가 보여줄 수 있었던 문화적 퍼포먼스, 즉 건축과 예술, 정치의 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위대한 이미지들과 거대한 기념물들은 대부분 바로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는 안정된 통일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이 왕국 시대의 중간중간에는 분열과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묶이지 못하고 여러 개의 작은 정치체로 쪼개져 서로 경쟁하고 분열되어 있던 시기죠. 동아시아 역사로 치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의 날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통일은 되었으나 아직 내적인 갈등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던 초기 왕조 시대가 있었고 신왕국과 제3중간기를 지나 문명의 황혼기에 접어든 말기 시대 혹은 후기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기 시대에 이르자 이집트는 더 이상 세계를 호령하던 최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무섭게 성장한 세력들, 이를테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아나 페르시아 같은 거대한 제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흔들리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기나긴 이집트의 역사적 말기를 끝장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던 그는 자연스럽게 이집트 땅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때 이후로 이집트에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왕조를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계 왕조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아있던 파라오가 바로 그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몰락해가던 이집트를 다시 한번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매력, 그리고 모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의 영웅들과 파워게임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거대한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게 완전하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이집트는 독립된 왕국의 지위를 잃은 채 로마 제국의 하나의 속주, 즉 영토로 편입되고 맙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때가 고대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독립된 파라오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명이 지구상에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진짜 최후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기원전 30년으로부터 수백 년이 더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 이집트 역사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1600년에서 1700년 전의 일인데, 이집트의 전체 역사로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이집트의 남부 지역,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남단 경계선이라 간주되던 아스완이라는 고요한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곳 나일강 위에는 잔잔한 물결에 둘러싸인 필라의 섬이 떠 있고, 그 섬 중심에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신 이시스를 위한 아름다운 신전이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의 아내이자 호루스 신의 어머니인 이시스는 사랑과 모성, 그리고 신비로운 마법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이 고요한 이시스 신전의 어두운 벽 한 귀퉁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조금은 엉성하고 거친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글귀를 에스메트 아컴의 낙서라고 부릅니다. 이 글을 쓴 에스메트 아컴은 다름 아닌 그 신전의 마지막 신관이었습니다. 이 비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중요성은 그 내용보다 그것이 새겨진 날짜에 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서기 394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에스메트 아컴의 낙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상형문자, 즉 신성문자가 이 지구상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사례입니다. 요컨대 이 비문이 쓰인 이후로 고대 이집트는 신성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잊혔습니다. 이 문자는 그 후 서기 1822년 프랑스의 천재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에 의해 다시 해독될 때까지 무려 1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4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언어와 문자가 필수적인 핏줄이라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에스메트 아컴의 낙서가 쓰인 서기 394년에 비로소 완전히 최후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단단했던 문명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의 등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차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만드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교라는 아주 구조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칙적으론 다른 신앙이나 종교 의례를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기 391년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집트 전역에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의례를 금지하는 강력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은 막강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는 더 이상 고대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고,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자 문화를 보존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신전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하던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존속해왔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역사의 거대한 무대에서 고요히 퇴장하여 기독교 문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문명 속에서 놀랍게도 그 생존과 상관없는 낭비가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심지어는 너무나 신성하다는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관이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이러한 신성한 낭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라미드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체론 인간의 생존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추위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되어주지 못하죠. 오히려 그 거대한 돌무덤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수만 명의 노동력과 엄청난 양의 국가적 자원이 오랜 세월 동안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고 전형적인 낭비의 모습이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과정과 그 건축물 자체는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생존을 넘어선 가치를 향해 온 사회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문명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초기 문명들을 이야기할 때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그리고 중국 문명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사용될 뿐 학술적으로 공인된 개념이 아닙니다. 4대 문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은연중에 이 네 곳이 다른 문명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차별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들 사이에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고고학의 흔들림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명이란 아주 커다란 강가에서 탄생한다고 배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물론 큰 강이 없는 정글이나 고원지대에서 발달한 메조아메리카 문명이나 안데스 문명 같은 예외도 많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고대 이집트 문명만큼은 철저하게 강을 기반으로 둔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사실 나일강 문명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와 자신의 저서에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 간결한 문장은 이집트 문명이 가진 특유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훌륭한 역사적 통찰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축복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 역시 강이 주는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일강을 하피라는 이름의 신으로 격상시켜 신성하게 숭배하곤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문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 전체 길이는 무려 6,650km에 이르는데 이 거리는 서울에서 저 멀리 중동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까지 직선으로 이은 거리와 맞먹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거대한 척추와도 같은 강이죠. 이 거대한 줄기 중 이집트 영역을 흐르는 구간은 약 10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강물은 끊어지지 않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도하게 흘러옵니다. 나일강의 고요한 물줄기는 서로 다른 두 곳의 수원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심장은 아프리카 대륙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광활한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맑게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우리는 백나일강이라고 부릅니다. 백나일강은 1년 내내 물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아주 온화하고 안정적인 강입니다. 또 다른 심장은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거차게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우리는 청나일강이라고 부릅니다. 청나일강은 백나일강과 다르게 계절에 따라 물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격정적인 강입니다. 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물줄기가 오늘날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이라는 곳에서 운명처럼 만나 하나로 합쳐집니다. 카르툼에 서서 강을 바라보면 두 빛깔의 물이 섞이는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합쳐진 나일강은 이제 단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이집트 땅을 향해 북쪽으로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집트의 북쪽 끝에 닿아 푸른 지중해로 잔잔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1000km에 달하는 이집트의 나일강은 고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교통로의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이 강이야말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조각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최고의 환경적 조건이었습니다. 문명이 태어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은 공간 안에서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나일강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 위에 배를 띄우기만 하면 되었죠. 배를 띄운 뒤 방향을 잡아주는 키만 가만히 쥐고 있으면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남쪽 끝 아스완에서 북쪽의 중심지 멤피스까지 너무나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약 1000km인데 고대 시대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 고작 2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지만 사방이 거친 흙길과 산으로 막혀있던 고대 세계에서 1000km를 단 2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모습에 따라 이집트의 공간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남쪽의 상류 지역은 강물이 하나의 좁은 줄기로 흐르는 계곡 지역이고, 북쪽의 하류 지역은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전 여러 갈래로 넓게 갈라져 흐르는 부채꼴 모양의 삼각주 지역입니다. 우리는 남쪽 상류를 상이집트, 북쪽 하류를 하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강물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가 남쪽이 되는 자연스러운 지형이죠.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는 자연 환경이 사뭇 달랐기에 문명이 시작되기 전 선사시대부터 두 지역의 문화와 성격은 꽤나 달랐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 위대한 왕 나르메르가 북쪽의 하이집트를 정복하며 최초의 통일을 이룩해내었지만 통일 이후에도 이집트인들의 마음속에서 이 두 공간은 언제나 분리된 두 개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나르메르 왕이 통일을 이룬 뒤 두 땅의 접점인 삼각주의 꼭지점 부근에 새로운 수도 멤피스를 건설한 것도 남쪽과 북쪽 모두를 공평하게 보살피고 지배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 두 땅의 구분은 파라오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징이었습니다.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앞이 평평하고 뒤가 솟아오른 붉은색 왕관이었고,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볼링핀을 닮은 하얀색 왕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통일국가를 다스릴 때 이 두 개의 왕관을 겹쳐 쓴 복합 왕관을 썼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공식 이름 앞에는 언제나 네브타위라는 장엄한 칭호가 붙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에서 내부는 주인과 지배자를 뜻하고 타위는 두 개를 뜻하는 쌍수 어미가 붙은 땅, 즉 두 개의 땅을 의미합니다. 파라오의 공식 명칭은 언제나 두 땅의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통일이 된 후에도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상하 이집트라는 두 개의 심장으로 뛰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1년을 4개의 계절로 나누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직 나일강의 변화에 따라 1년을 3개의 계절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계절은 아케트라고 불리는 홍수의 계절입니다. 대략 7월에서 10월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는 이집트의 모든 농경지가 나일강 물속에 고요히 잠기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씻겨 내려온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기름진 흙들이 이집트 땅 위로 얇고 부드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일강이 알아서 매년 이집트의 전 국토를 비옥한 토양으로 가득 충전해주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물로 가득했던 아케트가 지나가면 11월부터 2월까지 두 번째 계절인 페레트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불어났던 강물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으며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너무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축복의 계절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계절은 3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 쉐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난 황금빛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이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완벽하고 규칙적인 3계절의 리듬 덕분에 전 세계 어떤 지역보다 적은 노동을 들이고도 엄청난 양의 곡물을 매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농업 생산성이야말로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키고 3,5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준 든든한 경제적 밑바탕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 땅만큼은 완벽한 도덕과 질서의 상태로 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온 우주의 조화롭고 완벽한 질서, 도덕, 규범, 그리고 정의를 뜻하는 거대한 개념을 그들은 마트라고 불렀습니다. 마트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에 순결한 타조 깃털을 하나 꽂고 있는 아름다운 여신의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했죠. 이집트인들에게 이 마트는 세상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당연한 규칙이자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집트 땅은 이미 태초부터 완벽한 마트가 적용되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기에 그들은 무언가를 바꾸거나 발전시키려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것은 완벽한 질서를 깨트리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죠. 그리하여 이집트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단단한 문화적 내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신을 그리는 방식과 파라오의 법도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던 것은 이미 완벽한 마트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내고자 했던 그들의 거대한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이집트 땅을 벗어난 바깥 세상, 즉 외국은 이 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마트에 대비되는 이 거칠고 위험한 혼돈의 개념을 그들은 이세페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눈에 이방인들과 외국의 땅은 마트가 없는 세상, 즉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악한 개념이 물리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나타난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이집트 바깥의 혼돈, 즉 이세페트를 끊임없이 제압하고 통제하여 신성한 검은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에는 9개의 활이라는 독특한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관용적으로 이집트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이방인과 정통적인 적들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숫자 9는 모든 것, 전체를 뜻하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개의 활이라는 표현은 이집트 바깥 세계, 전체, 즉 끝없이 펼쳐진 모든 외국의 땅과 혼돈의 세력들을 은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의 무덤과 신전 벽면에 무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새겨넣은 거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거인처럼 서서 외국의 적들의 머리채를 한 손에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 든 무기로 그들을 내려치는 장엄한 처벌의 장면입니다. 또한 위대한 왕 투탕카멘의 황금 왕좌 발판을 보면 왕이 발을 올려놓는 그 작은 나무 발판 위에 9개의 활과 결박당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라오가 왕자에 앉아 발을 올려놓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외국의 모든 적과 혼돈의 세력들이 파라오의 발밑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굴복당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해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랑을 위한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의 혼돈인 이세페트를 억누르고 이집트의 평화인 마트를 수호하겠다는 주술적이고 신성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관념적인 이세페트를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실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은 이집트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집트는 모든 자원이 풍부했지만 거대한 배를 만들거나 신전의 기둥을 세울 때 필요한 질 좋은 거대한 나무만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파라오들은 레반트 지역, 오늘날의 레바논으로 향해 그 유명한 레바논 삼나무를 끊임없이 수입해와야만 했습니다. 또한 청동기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리와 주석의 거대한 산지인 키프로스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레반트라는 통로는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정학적 생명선이었습니다. 신앙국의 강력한 파라오들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 지역의 추장들의 자식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이집트식 엘리트 교육을 시키며 철저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저 멀리 사막 너머에 있던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와도 끊임없는 간접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두 지역 사이에는 거대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드물었지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끊임없이 상인들과 외교관들이 오갔습니다. 이 교류의 중심에는 이집트가 가진 최고의 무기, 금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철과 청동은 많았으나 왕실의 권위를 세울 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남쪽 누비아를 통해 얻은 황금이 창고에 넘쳐나는 유일한 나라였죠. 바빌로니아의 왕 부르나 브리아슈 2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에게 보낸 점토판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의 형제인 파라오여, 내 신전을 장식할 금이 부족하니 제발 황금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집트 땅에는 금이 마치 길거리의 먼지처럼 흔하게 널려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선심을 쓰듯 귀중한 금을 가득 실어 보냈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그 대가로 밤하늘을 닮은 푸른 보석인 천금석과 명마들을 담례로 보냈습니다. 황금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집트가 최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거친 내륙에서 성장한 숙명의 라이벌 히타이트 제국과는 가장 격렬한 국제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거인은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놓고 기원전 1274년 거대한 요충지였던 카데시라는 성벽 아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왕 무아탈레 2세가 수만 명의 보병과 수천 대의 전차를 이끌고 벌인 카데시 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투의 전개 과정과 병력 수까지 상세한 기록으로 전해지는 첫 번째 대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전쟁의 신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고 싸움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후로도 16년 동안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졌지만 두 나라는 서로를 완벽히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평화조약인 카데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은판 위에 새겨진 이 조약문 속에는 상호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쪽에서 무섭게 떠오르던 신흥 강국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군대를 보내 도와주겠다는 인류 최초의 상호방위 조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히타이트가 멸망할 때까지 굳건하게 지켜졌죠. 남쪽의 누비아와는 가장 길고도 아픈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누비아는 이집트가 힘이 강할 때마다 끊임없이 군대를 보내 자원을 착취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토록 원했던 황금과 아프리카의 단단한 흑단나무, 거대한 코끼리의 상아와 아름다운 표범 가죽이 모두 이 누비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누비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누비아 땅 깊숙한 곳에 거대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보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위대한 아부신벨 신전이 바로 이집트 땅이 아닌 피지베 지었던 누비아 땅 한가운데에 세워진 문화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집트의 힘이 약해지자 수백 년 동안 착취당하던 누비아인들이 역으로 나일강을 타고 북상하여 이집트 전체를 정복하고 스스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는 거대한 역전의 역사 제25왕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먼 남쪽, 홍해의 푸른 바다 끝에 있던 신비로운 땅 푼트와도 풍요로운 무역을 이어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푼트를 신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라 부르며 일종의 이상향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전의 제사에서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태워야 하는 향기로운 유향과 물약, 그리고 진귀한 이국적인 동물들이 수입되었습니다. 신왕국의 위대한 여성 파라오 하트셰프수트가 세운 장래 신전 벽면에는 그녀가 보낸 거대한 원정대가 홍해를 건너 푼트 땅에 도착해 그곳 주민들과 평화롭게 교육을 하고 향나무를 뿌리째 뽑아 배에 정성스럽게 싣는 무역의 장면이 생생하고 정교하게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은 관념 속에서는 외부 세계를 혼돈의 이세페트라 부르며 멸시하고 밀어내려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쉴 틈 없이 소통하고 무역을 하며 살아갔던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그들이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는 사람이 가진 피나 인종이 아니라 오직 공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출신지가 이집트가 아닌 저 멀리 아시아나 아프리카 깊은 곳일지라도 그가 신성한 검은 땅 안으로 걸어들어와 정착하고 이집트의 관습을 존중하며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공동체는 그를 아무런 차별 없이 온전한 이집트인으로 귀화시키고 받아들였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공간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포용성이었죠. 역사의 기록 속에는 이를 증명하는 위대한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관리들의 무덤 중에는 아페르엘이라는 인물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 아닙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방에서 쓰이던 셈족 계열의 언어죠. 아페르는 하인이나 종을 뜻하고 엘은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을 뜻합니다. 즉 가나안 지역 신의 하인이라는 뚜렷한 외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검은 땅의 일원이 된 후 파라오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일반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총리의 자리까지 승진했습니다. 이집트 사회는 그가 가진 이방인의 이름과 혈통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그가 마트의 질서 속에서 보여준 능력만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무덤의 주인 마이르페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서인 사자의 서 그림을 보면 그의 얼굴은 다른 이집트인들과 달리 아주 짙은 검은색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전형적인 누비아 지역의 흑인으로 당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인들에게 착취당하던 남쪽 오랑캐라 불리던 누비아 출신의 청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파라오 투투모스 4세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이 이방인 신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자 오직 왕과 왕비들만이 묻힐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금단의 구역, 왕들의 계곡 한가운데에 그의 무덤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허락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그는
더 이상 남쪽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숨쉬는 위대한 이집트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 속에는 이집트 땅 변두리에 살던 외국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은 이집트의 엄격한 종교적 관습과 채식 규칙을 따르기 싫다며 반발하여 일어난 갈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주변 이집트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이집트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당시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던 아멘 신의 신전을 찾아가 거룩한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죠. 그때 어두운 신전 안에서 흘러나온 최고신 아멘의 목소리는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 남쪽의 거대한 제1급류 아래에 살아가며 나일강의 푸른 물을 떠서 마시고 있는 자라면 그가 과거에 어디서 왔든 어떤 언어를 썼든 상관없이 그는 모두 다 나의 백성이요 고귀한 이집트인이다. 이 위대한 한 문장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졌던 민족과 정체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이란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통이나 피부의 색깔, 뼈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축복이 내린 검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나일강이 매년 베풀어주는 거룩한 선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며 마트의 규칙을 지켜가는 모든 자가 곧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연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자연의 축복을 공유하는 모든 인간을 기꺼이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